그래서 여주인을 보면은 그 따만에서 양코하고 그 아가씨가 18세 아가씨 지금쯤은 그냥 고등학생이죠, 그죠? 대학 뭐 초년생이거나 아가씨가 무린하고 까제니아로 환생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근데 그쪽은 배경이 곡성이지 곡성 혹은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뭐 이런 마을 따만 예, 그 되게 이국적인 그런 풍치에 뭐라 해야 되나 뭐 되게 산만하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시골이고 어촌 네, 뭔가 되게 고즈넉하고 한편으로 음산하기도 한 그런 오두막이었다면은 여기는 이제 여주인에서 배경은 페테르부르크 얼마나 시끄럽고 막 복잡하고 왁자지껄어요. 거기에 되게 비좁고 갑갑하고 숨막히고 협소성의 무드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막 이렇게 격리되고 그런 이제 아파트니까 일단 대조가 대조 이 설정 자체에서 그렇다 보니까 그 까제리나의 이야기를 아니 그 따만의 그 느낌을 이 젊은 도스옙스키가 어떤 식으로 푸냐면 까체리나의 어린 기억으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어 정말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소설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청준도 있고 뭐 김승옥도 있고 최인훈도 있고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을 짜집게 해가지고 지금 내가 겪는 그러니까 신림동 자취방에서 내가 겪는 이야기랑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렇게 쓴 딱 그런 식인 거잖아요. 그냥 따만의 그 세팅을 가지고 오는데 지금 여기 배경이 페테르부르크니까 그대로는 못 가져오고 까테리나가 무린하고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르드노프한테 그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그 집에 자주 어떤 아저씨가 왔다 갔다 해요. 이제 부모뻘이죠. 아버지는 죽었는가 살았는가 그런데 아무튼 또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문제인데 어머니가 죽는데 어머니의 죽음에 까테리나가 어떤 식으로든지 기여했거나 적어도 그거를 방관한 것처럼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이것도 되게 애매하고 별로 확인하고 싶지도 않고 거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관여된 거는 무린이에요. 아무튼 이제 부모가 다 죽고 무린하고 같이 까제리나가 이제 살게 되는데 이 무린이 이제 그 땀안에 나오는 밀수업자처럼 그렇게 일을 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집을 많이 비울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어린 까제리나는 늙은 할머니하고 살았다. 아마 무린의 어머니 노모였을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계속 살면서 거처도 이동을 하다가 지금 이제 페테르부르크 여기에 이제 와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러고 이 아저씨랑 같이 살았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각종 범죄에 아마 휘말리지 않았을까. 뭐야. 마약 운반책 뭐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요즘 같으면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그냥 보면 이거는 민중 사회에서 꽤나 흔했을 법한 그런 범죄 집단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무린하고 까체리나의 관계는 요즘으로 말을 하면 뭐예요? 가스라이팅이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어린 아이 때부터 이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아이가 충분히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인지적으로 신체적으로 충분히 자랐음에도 그 원래 그 뭐야 가스라이팅을 한 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독립하지 못하는 계속 매어 있는 이제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소설을 보면은 둘의 관계가 너무 자연스러워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사실적인 코드로 재구성해 볼 수 있지만 이게 이제 그 까제리나가 오르드노프한테 들려주는 그 화법, 문체가 문제인데 어떤 악한 인간, 마법사가 어떤 책, 이거 이제 그 뭐야 이단인 거지 요즘 무속신앙이나 미신 이런 거를 갖고 와서 책을 갖고 와서 그런 게 담겨 있는 책을 갖고 와서 막강한 힘을 이제 행사하는 거예요. 주문을 외우고 막 마법을 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어린 소녀는 마치 그 영혼을 판 것 같이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200일, 200 이쪽에서 이제 인용을 해왔는데 그쪽 부분을 보시면 이 까체리나가 오르드노프한테 하는 말은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전형적인 아무 말 대잔치. 아무 말 대잔치인데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어느 때는 말로 설득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가장 큰 책을 가져와서 읽어주기도 하죠. 그는 아주 가혹하고 몹시 두려운 내용을 읽어주고는 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청불린 그런 내용을 읽어주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럴 때면 나는 공포에 떨게 돼요. 그의 말을 들으면 그의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그러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그의 마음을 녹일 수 없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은
어떤 아주 악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심장은 점점 더 답답해지고 불에 데인 것 같은 고통에 휩싸이게 돼요. 고통이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더 심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 까칠이나 말 속에서는 이제 이 무린이 엄청난 마법사 신비주의자이고 악의 상징으로 이제 느껴지고 이 까테리나도 그런 거죠. 엄청난 순환자 이런 걸로 이제 느껴지는데 이런 이제 신비주의적인 이런 변신이 오르디노프의 병리적인 열정 때문에 더 강화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왜냐면 얘도 지금 정신 나갔거든요. 오르디노프도 꿈과 생시를 혼돈하고 걸핏하면 이렇게 까무러치고 뭐 때문에 까무러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데 계속 의식을 잃고 반수 상태에 이제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게 지금 그 일부에서 이리 와 해갖고 좀 불렀죠. 다시 까체리나가 오르디노프한테 이리 오세요 해갖고 불러갖고 둘이가 말하자면 붙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입으로 이제 넘어가서 둘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그 협소한 공간에서 젊은 남자가 한 침대에 앉아서 거의 침대에 준하는 그런 곳에 앉아서 지금 이런 대화를 주고받으니까 되게 한편으로는 이제 에로틱하고 막 후끈한 그런 분위기인데 아저씨가 그 무린 할아버지가 까체리나 이리 와 이러면 또 이렇게 달려가요. 그래서 굉장히 둘이가 뭔가 잘 어울리는데 나이 차이는 나지만 되게 금술 좋은 부부 같은 그런 느낌도 주고 한편으로는 이제 뭐 왕이나 귀족의 뭐라 해야 되나 말 잘 듣는 좀 순종적인 몸종 그런 느낌도 이렇게 주는데 이 남녀 관계는 되게 알 수가 없는데 그 나중에 무린이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이제 핵심적인 사건이 그 총소동하고 칼소동인데 총소동이 났을 때 다시 그 총소동하고 이제 칼소동인데요.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총소동은 뭐냐면 이건 일부에서 나오는데 오르디노프가 되게 탈짓을 해요. 그러니까 부부가 둘이 있는 건데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열받죠. 그래가지고 총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겨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손이 너무 떨려가지고 허투루 쏘든가 이렇게 겨냥을 하는데 이게 쏘지도 못했든가 아무튼 그러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뇌전증 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린이 간질병 환자인 걸로 설정이 돼 있어요. 이게 1번 총소동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둘이가 이제 껴안고 해서 이제 입으로 넘어갔는데 2부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은밀한 얘기를 하고 또 술도 막 마셔요. 할아버지가 마셨다가 오르디노프가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총을 꺼내는 게 아니라 오르디노프가 이 집에 값비싼 그 오래된 칼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따만이라니까요. 따만에서 이제 그런 밀수업자 분위기인데 따만 속에 들어있던 그 빼초린의 고급한 물건을 이쪽으로 들고 와가지고 네, 그럴 수 있겠네. 이게 지금 벌써 이제 보자. 따만이 한 30, 뭐 8, 9년? 40년 이쯤에 나왔으니까 한 10년 정도 됐겠네요. 10년 정도 묵어가지고 낡은 칼로 된 걸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자, 그래서 그거를 꺼내가지고 오르디노프가 찌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막 웃어요. 웃으면서 발작을 일으켰는지 어쨌건지 하여간 막 쓰러집니다. 근데 여기를 전후해서 이 까체리나가 무린을 부르는 게 알료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굉장히 뭔가 굉장히 뜨끈뜨끈하고 뭔가 되게 막 끈적끈적하고 그런 느낌의 발화예요. 예, 그래서 둘이 되게 잘 어울린다는 이제 이런 생각을 작가 입장에서 이제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신비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첫째, 오르드노프가 일단 의식이 일반적이지 않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카테리나가 일반적이지 않다인데 더 그거를 이제 부추기는 게 이 화법입니다. 이걸 이제 포클로어를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포클로어 신비주의 이제 이런 건 거죠. 그래갖고 레르몬토프 마를린스키적인 서사는 그 당시의 느낌으로는 되게 근대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 근대적인 서사에다가 이런 포클로어적인 화법을 결합을 해가지고 아휴, 짬뽕밥이 된 거죠. 그러니까 면도 같이 들어있고 밥도 같이 들어있고 막 맵고 막 홍합도 냉동홍합도 들어가고 완전 짬뽕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니까 완전 벨린스키가 진짜 엄청 이제 짜증이 났겠죠. 그래서 소설이 지금 피투성이 난맥상이다. 이거는 거의 그런 지금 꼴이 됐단 말이에요. 이 표현은 나보코프의 절망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 피투성이 난맥상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이거를 저기로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예 그냥 포클로어를 더 발전시키는 쪽으로 가서 신비주의로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소설이 진짜 폭망하는 거는 이제 불보듯 뻔하죠.
아니면 다른 길이 뭐가 있었을까? 그 다른 길이 도스토옙스키가 선택한 거예요. 이렇게 다 인물들이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하고 상식적인 3인칭의 화법, 모더니즘이 아니라 근대의 그런 화법이 아니고 포클로어 화법인 거잖아요. 그런 세계고 이거를 타개할 방책으로 제3의 인물을 투여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르딘오프고, 오르딘오프를 통해서 이 모든 신비주의를 객관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합니다.